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생태 중심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 뿐만 아니라 돌, 물과 같은 무생물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다른 표현은 유기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기체의 유기물까지도 도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 관점을 생태 중심주의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생태계, 알았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게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개별 개체, 골든 리트리버, 치와와, 웰시 코기 요렇게 한 마리 한 마리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도덕적인 고려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론이라고 한다고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생태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첫 번째 알도 레오폴드가 있습니다. 자, 이 레오폴드라는 사상가의 철학을 뭐라고 하냐면 대지 윤리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다 대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땅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대지 공동체 혹은 생명 공동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앞서 배웠던 폴 테일러도 이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일러가 강조하는 생명 공동체는 생명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생명체 하나의 목적 추구를 존중하는 게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예요. 그런데 레오폴드의 생명 공동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 전체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 이 뉘앙스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 공동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레오폴드, 테일러 두 분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공동체 자체이냐, 공동체의 구성원이냐를 맥락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이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오직 경제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모든 것에 다 경제적 가치를 중시해요. 땅을 놓고 보더라도 이 땅이 얼마짜리 땅? 평당 300만, 평당 400만, 평당 1000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용입니다. 이용. 대지를 우리 쓸 수밖에 없어요. 동물 중심주의까지는 식물과 무생물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생명 중심주의부터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게 되고, 심지어 생태 중심주의로 오게 되면은 물도 못 마시게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물 마셔야 되고 땅을 딛고 살아야 되고 쌀 먹어야 되고 고기 먹어야 되니까요.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이용을 단지 경제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의 혹은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친미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게 레오폴드의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생태계, 대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의 온전성과 안정성,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의 아름다움까지도 증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대지와 우리의 올바른 관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오늘날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쓴 침묵의 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풀벌레 소리들이 되게 많이 봄인데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과도한 살충제, 농약의 사용 때문에 많이 벌레들이 사라졌습니다. 쌤은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쌤 동네는 좀 깨끗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반딧불이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죠. 강에서 가재라든지 다슬기 많이 잡고 놀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날로 가면 갈수록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에어컨이 등장하고 자동차가 발전하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 생태계는 계속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언젠가는 누군가한테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벌레가 없어졌다, 벌레가 울지 않는다,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되게 많아졌는데 음식 하나가 배달 올 때 되게 단위 많은 플라스틱들이 같이 옵니다. 이것들이 다 온전하게 재활용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제 온전하게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음식물이 묻어있는 플라스틱들은 잘 안 돼요, 재활용이. 그리고 그것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야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물고기들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결국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또 쌓이게 되죠. 결국 이것들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생태 중심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 자체의 온전성과 안전성, 아름다움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알았죠? 환경 문제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 메스라는 인물의 심층 생태 중심주의. 이 심층 생태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간 중심주의를 굉장히 크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친생태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인간과 이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중심주의는 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를 분리시킴으로써 우리의 소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인간 역시 생태계의 한 구성원일 뿐인데 마치 인간이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생태계를
관리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연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렇게 흐르던 강을 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직선화시키고 또 산의 식생을 마음대로 벌목을 해서 논밭을 만들었다가 또 자연이 오염된다고 하니까 또 나무를 심었다가 참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은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소나무를 좋아하죠. 애국가에도 등장하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이죠. 그만큼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서 식목일만 되면 소나무를 참 많이 심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놀지 않지만 쌤이 어릴 때는 식목일이 빨간 날이었어요. 참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을 때 소나무들을 참 그때는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소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봄철이 되면은 송화가루가 엄청나게 날리죠. 그 소나무라고 하는 게 뭐 솔방울, 뭐 솔잎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먹을 식량을 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멧돼지가 있는데 천적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한반도에도 호랑이가 살고 늑대가 살던 때는 돼지를 잡아먹으면서 개체수 조절이 됐지만 오늘날에는 그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이 안 되니까 너무 증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멧돼지들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농작물들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멧돼지들이 개체수가 조절되지 않는 것은 포식동물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산에서의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소나무가 우리나라 산에서는 태반인데 소나무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네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관리하고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 생태계에 소속시킴으로써 우리는 생태계의 구성원이다라는 큰 자, 대아라고 표현을 해요. 큰 자를 형성해야 된다. 라는 것이 심층 생태중심주의예요. 우리의 의식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 방식까지 전부 다 좀 생태계에 맞게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올해인가 작년인가 생긴 큰 변화 중에 한 개가 플라스틱 페트병들의 색깔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원래 칠성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병이었는데 다 하얀색 투명한 병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분리수거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그런 변화와 마찬가지로 원래 페트병에 붙어있던 그 라벨, 상품에 대한 라벨 같은 것들이 되게 강력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떼내는 것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되게 분리하기 쉽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 한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킨을 시켜도 젓가락을 주지 않는 브랜드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거기에서 쓰는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변화 중에 한 개가 원래 치킨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잖아요. 근데 그 K 브랜드 거기에서는 이제 종이 가방에 치킨을 담아서 주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친환경적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 종이 가방의 손잡이 부분은 또 나일론 끈이었어요. 끈이었는데 석유화학 제품이었는데 그것도 어느샌가 또 종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디젤 자동차들은 감소해가는 것 같고 가면 갈수록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나무도 좀 더 많이 심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심 안에도. 우리 역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다 라는 의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결국 어떤 특정한 한 개체
개체의 선보다는 생태계라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중시하는 게 생태 중심주의인데, 물론 이 생태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생태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게 누구냐면은 앞서 배웠던 레건이 비판합니다. 레건은 생태 중심주의를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환경 파시즘이다라고 비판해요. 파시즘,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체주의를 이제 이르는 표현인데, 생태계라는 것을 위해서 개체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특정 종이, 특정 동물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종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생태계 교란종 같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황소개구리라든지 뭐 베스 이런 것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잡아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몰라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가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생태계 구성원의 한 종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다람쥐. 대한민국 다람쥐 되게 귀여워요. 줄무늬 있는 거. 그게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람쥐가 다들 대부분 그냥 거무죽죽하게 쥐같이 생겼어요. 대한민국 다람쥐는 되게 귀엽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많이 수출이 됐고, 일제강점기부터. 그래서 그것들이 외국에서 황소개구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잣대를 갖다 대게 되면서 인간 때문에 그리 환경이 파괴됐는데 또 생태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도 되느냐? 전체주의랑 다를 바가 뭐냐? 전체를 위해서 개체를 희생시키는 것,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레건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태 중심주의까지 한번 배워봤고, 환경윤리의 큰 4가지 관점,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주 등교 수업 이후에 동양의 환경윤리를 배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